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각도기님을 모시고 2023년 장의 각을 한번 재보려고 그러는데, 원래 제일 자신 있으십니까? 각은 원래 잘 못 재는 걸로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각을 못 재서 각도기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네, 각이 없어. 예. 네, 그래서 각보다는 이제 하여튼 뭐 운용을 한번 좀 잘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상고하저를 네.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네. 그 의견에 대해서 뭐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바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고하저로 보는 이유는 주식시장의 선행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경기를 확인하고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죠, 주식시장이. 그래서 어렵죠. 네, 주식시장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게 현실에 반영되는 게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움직이는 건데, 지금 뭐 상반기에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반기 내내 이제 아침 방송 미국 시황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렌트 가격이 언제 꺾일까요? 부동산 가격은 꺾였습니다. 부동산 금리는 어떻습니다. 뭐 중고차 가격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했던 얘기 모두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를 추적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표현하는 연준의 마지막 기준금리 시점이라는 건 이제 거의 결정이 나 있고 5% 내외인 거죠. 네. 5%. 보통은 5%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여전히 내외로 안 생각하고 될 싶어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금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3월 FOMC 전에 인플레이션 꺾이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 예를 들어 5% 중반 밑으로 떨어지면 과연 이 25P를 또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다음번에 사자가 보이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실질금리 플러스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3월달 이후에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는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5%는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뭐 5.4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서비스 가격만 보면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물가에서는 미국 물가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임금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사전에 지금 임금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심리 지표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빠질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의외로 임금은 빠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화끈하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려면 예를 들어서 5.25, 5.50 그 사이까지 올라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찌되었거나 3월 FOMC 그 줌에 나오는 CPI나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찌되었거나 또 그때쯤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생각들이 상당히 변화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죠. 경기가 회복되어서도 아니고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도 아니고 우환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환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환이 사라진 거를 그냥 넘기겠냐는 거예요, 시장이. 제가 그동안에 겪어본 시장은 그렇진 않더라. 우환이 사라지면. 아니, 코로나 때도 우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땡겼지 않습니까? 우한에서 발생을 했죠. 라인 괜찮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환이 사라진 금융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땡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찐이 남죠.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 실질금리 플러스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EPS, 소위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따져보면 훼손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죠. 네. 그건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 일단 물에서나 좀 빠져나오자. 뭐 이런 개념의 상고지. 랠리가 가겠다? 이렇게 되면 되죠. 상반기 1분기 내외 수준의 한 3월 내까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급하게 빠지면은 3월 이후까지는 랠리를 할 것이고, 한국은 그 다음 바톤이 있긴 있어요. 반도체 애들이 바톤을 잡아주면 그 다음 랠리까지 뽑겠죠. 그러면 아주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때쯤 사파이어 레피지의 애증의 이름 사파이어 레피지의 본격적인 서버 납품 이런 것들, 그리고 서버의 교체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반도체가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쪽 산업이 벌떡벌떡하면서 오 좋아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고 저평가 주식들도 수급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뭐 연말까지도 좋은 연말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올 한 해가 정말로 예상과 다른 강세장으로 올 수도 있으나 그건 모르니까 거기까지 예상하지 말자. 네. 그 방금 이제 사파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 하도 이제 많이 그냥 제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안 네. 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면 인텔은 쩌리가 된 주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사파이어 레피지가 이번에 나온 게 네. 잘 팔려서 인텔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뭐 어렵게 할 거 없이 미국은 인텔 주식 사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 AMD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인텔이 몸풀기 시작하면 AMD가 가장 위축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번에 이제 그 생산을 하게 되는 사파이어 레피즈의 공정과 과정들을 보면 또 하나가 옆에 준비되어 있는데 폰테베키오라는 GPU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GPU 시장까지 넘보게 될 거예요. 제가 가젯서울 들어갔다가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한 5번 들으시면 돼요. 슈카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재밌는 거 들어야지. 근데 산업적으로는 우리 가젯서울이 아주 훌륭하죠. 제가 산에 오르려가다 들었는데 네. 이걸 보고 가야지 안 네. 보고 가면 네. 정말 그냥 영어 이렇게 레슨 네. 받는 것처럼 네. 듣기 평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 공정상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그 퍼포먼스가 좋은 공정으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적용되면 결국은 전성비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AI 시대로 가게 되면은요 두 가지가 중요하게 되죠. 전력 사용과 그다음에 그래픽 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인텔도 그건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엔비디아의 지금 성장이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높은 멀티플을 여전히 받고 있어요. 주가 그렇게 빠졌어도 비싸더라고요. 멀티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폰테베키오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거냐. 워낙 그동안에 속였기 때문에 뭐 믿지 마라. 오케이 믿지 마라. 괜찮은데 인텔이 과거 평균 정도 수준의 이익만 회복을 해도 주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하고 이걸 갖고 살짝 씨름을 했어요. 입씨름을. 저는 안 떨어지는 게 좋아요. 네, 안 떨어지는 게 좋아요. 안 다치는 게 좋아요. 엔비디아도 있고 AMD도 있고 인텔도 있는데 이제 인텔은 이제 별로 다칠 게 많이 없어 보이네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살까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봅니다. 많이 안 다칠 것 같아요. 네, 많이 제가 안 다칠 것 같습니다. 걔 사갖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시기가 되게 길다는 건 아시죠? 한 6개월 걸쳐서 사셔야 돼요. 제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들고 있는데 네. 마이너스거든요. 이제 물타기 하셔야지. 물타기 해야 되겠죠? 물타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이제 인텔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좋아질 거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좋아하실 거야. 네. 언제? 그게 팔리면 회복이 시작되나 한 축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예. 그 서버가 교체된다라는 거는 디램의 수요도 다시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버 교체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리면 전성비예요. 그리고 AI에서 오픈 AI에서 했지 않습니까? MS에서 계속 투자한다고. 뭐 1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던 그 챗 GPT 연산이요. 조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경단위로 간답니다. 원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되면 전기 값은 누가 되는데요? 전 그 연산 숫자를 보고 CPU 성능이 대단 이게 아니고 그 전기는 바로 그게 떠올랐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AI 시대로 가면 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 좋을 것이다라는 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데 일단 당장 급한 건 전성비를 낮춰야죠. 칩의 전성비를 낮춰야 되고 서버 입장들은 충분히 그걸 알 거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처럼 목바지라 이따위가 다 있어 이러면서 저희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개국할 때 했던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때 들었던 것. 네, 개국할 때 했던 얘기가 아직도 안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서버 업체들 중에서는 설비 증설을 지연하고 버티고 있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갈아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아치우면 칩만 싹 갈아치우면 끝나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미 점유율은 10%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AMD가.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증가율은 많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인텔은 계속해서 못 만들어내고 뭐 내는 것마다 엉망이고 AMD는 정말 잘 만들다 그러면 네. 그냥 와 이게 역전하나? 네. 이게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 들으면 네. 와 그런 거 같으면 뭐 6대4? 5대5 정도 됐나? 네. 라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 아직 인텔은 네. 80% 이상 네. 가지고 가 있고 생각보다 AMD는 점유율을 많이 못 뺏어왔는데 그러니까요. 그 서버 시장이 아주 뭐 경직된 것들이 그 설비를 교체하는 게 굉장히 경직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라인을 깔면 다른 라인으로 바꾸기가 좀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쓰던 거 계속 쓰는 뭐 예를 들어서 은행보다 훨씬 어렵죠. 은행 바꾸는 것보다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인텔이 여러 번 속였죠. 처음에 사파이어 레피지 나올 거야라는 걸로 속인 것도 있고요. 최근에 속였던 건 그거예요. 사장이 바뀌고 나서 이거 잘할 거야 했는데 근데 마지막 그 고리인 사장이 바뀌면 잘할 거야는 속인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사장이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은 당연히 걸렸겠죠. 네. 과거의 구습이라든가 흐름이나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데 6에서 1년 이상 걸렸지 않겠습니까? 딱 지금 보니까 드디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 다음 것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아직 확실하기는 이릅니다. 네. 하도 뒤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 사장이 처음 회사로 선임되고 영입되었을 때 그 기술자들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정확하게 회사를 아는 사람이 왔다. 뛰어난 엔지니어였다라고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 경영 능력도 다른 회사에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잘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건 기대감이고 실제로 회사가 그 사람이 정말 잘해서 잘한다고 해도 1년 이상 걸리는데 바로 그 시점이 지금 왔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저도 샘플링 해놓고 그때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극적으로 밀진 못하겠더라고요. 그 많은 고객이 산 건 아닌데 조금 사놨는데요. 이제는 이제 한번 조금 물량을 한번 늘려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업체 중에 제일 큰 회사 삼성전자 적자 난다라는 레포트도 있고 아닌 네. 레포트도 있는데 각도기님은 적자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감산한다 안 한다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삼성전자가 감산을 할 것 같습니까? 반도체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내부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는데 회사 너무 믿지 말자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의 유통업체들이 제일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번에 반도체 흐름에 대해서 감산 일부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 죽이려고 하지 않는 한. 근데 그렇게 많이 죽일 게 있나? 진짜 세계 뭐 크게 세계 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서 낸드는 죽이려고 할 수도 있겠죠. 낸드는 업체들이 꽤 많으니까. 그러나 D램까지 다 싹 죽이려고 그렇게 할 건가? 조금 잘 모르겠지만 의문이고요. 그거는 의문이고 적자는 아마 관리를 좀 할 것이고요. 적자가 나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회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표현된 적자가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은 계속 양의 현금 흐름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감가상각이 워낙에 많습니다. 공장 짓고 나서 네, 감가상각이 워낙 많아서 사실 마음 먹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한 3년치 적자를 커버리지 할 수도 있어요. 회계상으로는 네. 뭐 감가상각을 조정한다던가 그다음에 R&D도 조정을 한다던가 비용 조절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굉장히 회계에서 보수주의입니다. 네.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재용 회장이 그 주주들 신경 쓰자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주주로서는 그 얘기를 옛날부터 했던 것 같은데 별로 반영된 게 없어갖고 주가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야 될 때.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죠. 이 많은 이 주주분들이 얼마나 지금 열받아 하시는데 최근에 사셨던 분들은 좋으시죠. 네. 계속 갖고 계셨던 분들은 네. 이제 설날 세뱃돈은 좀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단계죠. 뭐 사실은 밋밋하게 그 공격적으로 안 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7만 원 이하부터는 싸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정도 가격 6만 원이면
뭐 나쁘지 않은 가격에 대한 느낌 듭니다. 그러면 증시 각도기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에 만약에 네, 지금은 삼성전자. 지금은 삼성전자. 디램 시장이 화랑이 되면 그때는 하이닉스. 하이닉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크게 보통 이제 인텔 얘기 네. 했으니까 요즘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테슬라. 네. 워낙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쭤볼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테슬라가 20% 다운시킨다 참 가격을 다운시킨다 그러니까 갑자기 포드 GM 주식이 막 내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얘네가 20% 정도 내려면 그 내연기관 차들이 저렇게 타격을 받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 그리고 과연 20% 가격 다운을 시키면 테슬라가 애플이 되긴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애플은 사실 가격을 그런 식으로 다운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네. 구형 모델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테슬라가 애플보다 더 큰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과 한편으로 테슬라가 저렇게 20% 정도 가격을 다운시켜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 내가 차를 한 대 사면 재미삼아 다른 차로 또 사고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은 할 수 있어요. 네, 핸드폰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라는 거는 뭐 100만 원 내외이기 저도 두 때문에 대 들고 다니니까 내외이기 때문에 뭐 이거 샀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것도 판매가 잘 되니까 좀 할인 쳐서 팔면 되니까. 자동차는 좀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는 사는 순간 감가상각도 상당히 되고 세금도 많고. 세금도 많고요. 그다음 가격 재화가 굉장히 비싼 재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를 사면 포드나 GM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었으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가 경쟁을 하자고 달려든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항상 주가에 악영이 아니에요. 경쟁을 하자고 달려들잖아요. 마진 쪼그라들 테니까 우리도 같이 가격을 떨어뜨리든가 똑같이 팔려면 왜냐하면 저게 가격 때문에 1대1의 매력이 있었다면 얘가 가격을 낮추는 순간 얘 매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호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테슬라가 아니라도 다 비슷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GM이 할인을 해도 포드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왜 테슬라는 여기서 20% 가격 인하를 단행했냐? 첫 번째, 그 미국에서의 그 7,500불의 크레딧을 받아야 돼요. 보조금을. 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가격 하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중국에서 차량 재고가 남기 시작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동차 입장에서는 비싸게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고를 안 남기는 것도 오토회사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성장성을 유지하느냐가 주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여러 번 표현했던 게 인도량이 86%를 찍었다. 그래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갔던 것이고 인도량이 86% 증가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건 기존 주주들이 그 성장률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두 개 가는 건 가능하죠. 100% 성장. 두 개에서 네 개도 가능해요. 뭐 40만 대를 80만 대로 늘리는 건 쉽지 않은 얘기고 86만 대를 160만 대로 늘리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자꾸 인도량 86%가 계속되어야 현재 주가가 적정합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1,000불 넘었을 때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괜히 했어요. 욕만 먹고. 뭐 구독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구독자 빠져나가기만 하고 계속 욕만 먹고. 주식은 또 떨어지면 그 맞췄다고 또 요거도 먹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어쨌든 근데 그건 정말 절대 가치예요. 그래서 즉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풀 가동률이 풀 판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자체가 다른 게 또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 마진은 안 땡길 수 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가 지금 미국에서 15,000달러예요.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에서의 FSD의 성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거의 한정된 구간에서는 로보택시를 해도 되겠는걸? 할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걸 팔아야 되거든요. 이걸 팔면 마진이 얼마일까요? 소프트웨어 마진이.
거의 뭐 MS 마신 정도 나오겠죠. 그냥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있으면 그 다음에 계속 그럼요.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거니까. 그럼요. 이거는 마진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적어도 50%? 예, 많이 팔게 되면 일정 그 BEP를 넘는 순간 일단 많이 깔아놔야 되네요. 서비스를 네. 이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깔아놓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프린터 많이 깔아야 그 잉크 팔아먹고 그런 HP가 개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전략은 잘 짰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시장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주가 좋았을 때는 성장률 다 반영시켰죠. 마진율 다 반영시켰죠. 확장성 다 반영시켰죠. 타 회사 갖고 있는 것까지 뭐 무슨 솔라고 뭐건 스페이스X 다 반영시켰죠. 이런 거에서 지금 하나 두 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론 대주주의 매도가 제일 컸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는 건 대주주 주식하는 건 절대 좋게 보지 마라. 그리고 그분은 예전에도 페이팔 잘 팔아가지고 기업 만드신 분인데 자선 사업하실 분 아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러면 이런 질문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독일 3사라 그러면 아우디, 벤츠, BM이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아우디는 뭐 A6 기준으로 1,500을 기본 DC 해주고 차 안 팔리면 BM은 한 돈 1,000만 원 DC 받아야 하는 거고 벤츠는 뭐 E클래스 한 200, 500 정도 DC를 받는 게 할인을 해줄 때 그래서 아우디는 중고차 가격이 엉망이고 그걸 제 가격 주고 사면 바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20% 떨어뜨린다는 게 이때까지 저희 상식으로는 거의 뭐 오르는 것도 사실 그만큼 올리면 안 되지만 한데 저게 테슬라의 이미지를 추락시켜서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일에서는 안 그런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아우디는 조금 그 3사 중에서 좀 떨어진다. 할인을 많이 해주는 그런 차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그런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건 미래의 가치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자동차에 대한 그 하드웨어에 대한 평가는 항상 안 좋았죠. 네, 항상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 전 미치고 한장해요. 그 저기 문이 열기가 힘들어요. 얼어가지고. 오늘도 그냥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어. 꾹꾹 눌러가지고. 하드웨어에 대한 평가는 별로 원래 좋았던 적이 없고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치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같이 우리 그 포르쉐하고 테슬라하고 해보면서 주행 성능이랑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포르쉐가 훨씬 높고 안정적이다. 고속 200km 이상 주행에서 훨씬 안전하다는 거는 직접 타면서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1년을 더 사용해 본 결과 그럼 포르쉐도 너를 바꿔 탈래? 이러면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른 편의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차로서 가지는 편의성이 있어요. 물론 뭐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시간 문제예요. 전기 충전의 문제는 결국 시간 문제고 플러그 하나 만드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편화만 되면 되는 거고 한국은 아직까지 전기차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아파트에도 곳곳에 전기차 그 배전반이 한 개, 두 개 금방금방 세워질걸요. 어쨌든 그 기술적인 문제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시간이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테슬라에게 가장 큰 위협은 그게 이제 사용상의 그 업그레이드가 기존 내연 가치가 가지는 감가상각과 방향성이 달라요. 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하고 다른 거예요. 사용 시작부터 닳기 시작하는 기계 장치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장치가 다른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한테 지금 상황에서 정말 큰 위협은 유가 하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름 하락. 네. 유가가 만약에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가솔린 가격이 뭐 미국 평균으로 가솔린 가격이 $2 뭐 언더로 떨어지고 막 그런다? 소매 가격이? 그리고 한국도 뭐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원 언더로 떨어진다? 그럼 전기차에 대한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더 높게 들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킬로와트당 400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네, 그럼 꽤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풀충하면 보통 한 없을 때 풀충하면 한 75kW인가 그 정도 풀충이 될 거예요. 킬로와트당 뭐 400원이 넘어버리면 500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적지 않게 그래도 35,000원밖에 안 하나? 4만 원 하는 것 같아요. 4만 원 정도. 그래도 4만 원밖에 안 하는구나. 500원 해도 아직 싸구나.
근데 전기요금은 앞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신재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제가 남아돈지 않는 한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러면 그 연비하고 따져 보면 여기가 비용이 더 적게 드는데 이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죠. 그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모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한테 심각한 문제는 할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보다는 제 판단에는 그냥 유가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빠져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차가 되는 순간 이거는 전기차 모두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모두가 굉장히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최근에 기아 자동차가 네. 우리나라에도 화성에 전기차 공장을 이제 네. 짓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뜨던데 현대기아차는 이제 투자하신 분도 우리나라에 워낙 대표적인 회사이고 네. 투자를 많이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는 그러면 네.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현대기아차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동안에 과연 마진이 꺾일 것인가 그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안 꺾일까?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야 좋았죠. 대기 물량도 꽤 많았고 그리고 차도 잘 만들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그 점유율 하락을 감안을 해보면 미국에서는 테슬라만 판매 증가가 이루어졌고 거의 모든 차량들이 점유율 하락이 전년 대비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어요. 정말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거든요. 현대기아차는 거의 제자리예요. 네. 발군을 했거든요. 발군을 했으니까 좋고 잘하고 있는 회사고 한데 자동차 업황 전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환율도 사실 유리하진 않잖아요. 회사에. 근데 뭐 엔하고 같이 이제 강세니까 완벽하게 안 좋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일본 뭐 도요타하고 네.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잘해요. 한국 차들이 내장이나 이런 것들 전장, 그러니까 내장과 전장의 시대가 된 거예요. 전기차도 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걔는 전장이 앞서가는 거니까 따지고 본다면 전장이 되게 편하거든요. 몰라요. 지금 내연기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유튜브를 뭘 듣고 있었어. 음악이나 이런 거 듣고 있었다가 밖에 나가.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들어오면 알아서 브루투스가 되면서 저절로 돌아가. 다시. 그러니까 전화를 밖에 나갔다가는 안 되고요. 전화 통화를 이게 유튜브를 보다가 전화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으면 다시 유튜브가 재생까지는 되죠. 그건 당연히 되겠죠. 근데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해야 돼요. 예, 다시. 이건 저절로 돼요. 그리고 그런 그 소프트웨어 장점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타는 차는 그렇게 뭐 이렇게 전장이 좋은 차가 아니에요. 네. 현대 요즘 뭐 G80이나 이런 걸 제가 안 타봐서. 네. 근데 그 내연기관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전기차의 소프트웨어는 그냥 전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제품과 내연기관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그 만약에 뭐 지금 이거 잘해도 얘는 업그레이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요즘 OTA 되긴 합니다만은 이건 자유자재거든요. 자유자재라서 와이파이만 터지면 아니면 내가 핫스팟만 해주면 핫스팟만 해주면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용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최근에 일본 차를 한번 몰아보니까 차가 좋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내연기관 자체는 좋죠. 정말 좋더라고요. 네, 내연기관 좋죠. 좋은데 실내는 진짜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그건 조금 과하신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 그래요. 네. 진짜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세련됨이 굉장히 부족한. 네.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그게 했는데.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잘하는 거예요. 현대기아차는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바꾸거든요. 예.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차를 타고 그 차의 앞에, 그러니까 렉서스의 앞에 보면 계기판이 딱 요만해요. 네. 이렇게 포르쉐에 보면 되게 크거든요. 네. 되게 크고 동그라미 이렇게 5개가 있어갖고 근데 사실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핸들에 가려서 네. 그게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전혀 쓰잘데기가 없어. 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기름 얼마나 나. 근데 진짜 일본 사람들은 딱 보이는 네. 그 부분만 네. 딱 그만큼만 해놨더라고요. 그 계기판을.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실용주의구나. 다른 거 신경 전혀 안, 그러니까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전혀 신경 안 쓰구나라는 걸 그냥 타면서 제가 한번 느꼈었거든요. 그야말로 디지털과 그 넌 디지털의 차이예요. 분명히 그게 그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예. 그래서
하여튼 현대기아차는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빨리 바꾸려고 하고 하니까 내연기관 중에 살아남는 몇 안 되는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라고. 저도 꼭 살아남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력 있지 않습니까? 투덜투덜. 어려울 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투덜투덜합니다. 예, 한국 사람 만족시키면 전 세계인 만족시킬 수 있다. 항상 불평불만이죠. 테슬라도 우리한테 와서 개욕 먹지 않습니까? 그게 차냐? 네. 그럼 사잖아. 우리 이런 민족이에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대형주가 막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상위 시가총액 비싼 것들이 이제라도 왜냐하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에서는 진짜 따라가기가 힘들다. 시장 수익률을 왠지 올해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죠? 네, 좀 있으면 이제 1월 달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소형 이런 주식들을 팔고 지금이라도 대형주로 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 뭐 이렇게 시장을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각도기님은 안 그렇게 가실 거다. 저는 안 그렇게 하겠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약간 똥줄이 타는데 지금 시장 상승률이 한 6% 내외 정도 나왔어요. 연초 대비. 네, 제가 해보니까 한 4%가 미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똥줄이 좀 타긴 하는데 그러나 때가 되니까 또 올라옵니다. 때가 되면 올라와서 올라오는 게 임박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저건 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노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 옛날 같았으면 이 주식 안 팔아요. 왜냐면 목표가 안 왔거든요. 네. 목표가 반도 안 왔어요. 안 파는데 지금 좀 팔아요. 그럼 그거 팔고 뭐예요? 52주 신저가 근처에 있는 애들. 싼 걸로 갈아. 네, 싼 걸로 갈아타죠. 저는 사실 요즘 은행주가 뭐 20% 넘게 올랐지만 앞으로 뭐 배당 성향이나 이렇게 받으면 재평가를 옛날에 그 음료수 회사처럼 뭐 칠성 뭐 이런 회사들처럼 뭐 그러니까 롯데 뭐 이런 회사 막 뭐 화장품 뭐 이런 것처럼 확 오르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좀 아주 좋은 질문이셔요. 2020년, 21년, 22년의 궤적이 가장 유사했던 때가 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99년, 2000년, 2001년 궤적과 가장 유사해요. 98년은 이제 그렇지 98년부터 2001년 요 정도 사이에요. 코로나 터지고 2020년에 붕괴되었다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21년에 고점을 찍고 21년 중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2년까지 장관 하락 이렇게 됐고 그 사이 그 강세장에서 버블 발생, 비트코인 버블 발생 이거였잖아요. 99년도 IMF 터지고 박살난 다음에 99년도 반등을 시작, 강한 반등, 그리고 99년도 IT 버블 발생, 그리고 2000년 고점을 찍고 2001년 나락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주가가 지수상으로 한 80% 넘게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으니까 없어진 회사가 많았습니다. 빠진 회사가 아니고 없어진 회사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비슷해요. 없어진 코인들이 몇 개 되죠. 거래소도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2002년 이후부터 9.12 테러 이후부터 가치주들의 상승이 있어요. 그 가치주들의 상승에서 너무 뒤서지 않았던 업종이 은행 업종입니다. 지금 이제 KB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차트에 안 보이는데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는 이제 신한주주잖아요. 신한주주 차트 보세요. 2002년 넘어서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2004, 5, 6, 7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오릅니다. 그동안 안 보여줬던 그 상승을 보여요. 그리고 한국의 가치주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딱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그때하고 비슷한데 뭐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데 다시 생각을 돌이켜서 보면 IMF가 끝나고 거의 많은 은행들이 망하고 나서 살아남은 그 은행들은 주가가 회복이 됐어요. 네네. 주택은행 같은 게 뭐 2,000원대 하다가 그게 이제 요즘에 KB 전신입니다. 국민은행. 네. 그러다가 이게 주가가 이제 한 10,000 몇천 원인가 2만 원인가 2만 원 정도까지 올랐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걸 사려다 안 사가지고 한 10배 오른 거 놓친 거예요. 그 하나로 통신을 샀지 뭐야. 근데 나 진짜. 어쨌든 그래서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요. 그때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주가가 정말 쌌어요. 주가가 진짜 실적 대비 진짜 싸다 이랬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실적 대비 싸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건드리는 이유가 있을 만도 한 게 이 주가가 2009년도 주가예요. 지금 주가가 2009년도. 근데 그 사이에 이익 규모는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죠. 네네. 기업들이. 그러면은 한번 터질 때는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연 서구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주 환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그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가 오히려 이번에 되게 키인 것 같고, 자 KB금융의 반응이 어떻게 될 건가 보자. 이런 추세면은 시급총 역전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딩뱅크의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는 주가로 평가받는다는 걸 알기 시작하거든. CEO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왜 은행 주식을 샀거든요. 네. 샀는데 1,000만 원 단 이상을 샀습니다. 네. 샀는데 물론 마이너스고요. 왜 지방은행을 샀을까요? 그때 좋았어요. 몇 년 전, 2020년에 지방은행이 최고 좋았어요. 2020년 전북은행, JB, 부산은행 너무 좋았죠. 제가 지방 출신이어서 그런 걸까요? 쌌어요. 2020년에는. 다 쌌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신한이랑 국민이랑 이렇게 금융지수 오르는 거 보면서 외국인들이 손을 대니까 대형주부터 손대죠. 나중에 한번 온기가 가긴 할 겁니다. 외국인들 지방에 은행이 있다는 건 알겠죠. 그럼요. 이거 사다 보면은 요것도 싼 게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지방은행들 생각보다 별로 안 싸요. 왜냐면 그 2020년장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전북은행이거든. JB 제가 갖고 있다 팔아서 알아요. 저는 요만큼 뭐 거의 본전에 팔았어. 그러고 났더니 날아가더라고. 제가 갖고 있는 은행 주식은 다 마이너스요. 그냥 올라서 좋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오르는 시점이면 아까 그 드렸던 말씀 다른 것 조금 정리해서 은행을 좀 더 가볼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20% 올라서 다들 좀 쭈뼛쭈뼛 하시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게. 그래서 IRP는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저희가 IRP 그거 벌써 한 2년째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걔는 불렀습니다. 예, 걔는 걔만 불었어요 지금. 건설도 저는 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건설도 손실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예. 지주만 문제가 되고 네. 지주는 아직 지주는 잘못했어. 근데 지주 좀 그렇고 증권도 많이 났을 거고. 그러면 증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근데 증권은 좀 늦게 붙어요. 항상 늦게 붙어서. 증권이 붙으면 끝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증권이 그냥 기가 막힌. 근데 증권도 똑같아요. 은행하고 똑같이. 굉장히 오래전 옛날 가격이에요. 그래서 증권도 뭔가 카탈리스트가 있으면 근데 정말 바보 같은 게 말이죠. 증권회사는 증권회사가 증권회사인데 증권을 모르는 증권회사들이야. 은행이 저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증권회사들이 먼저 그렇죠. 자본을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본 소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한 군데 하는 데 있죠. 이게 그래 비슷한, 엠모 회사. 네. 그 주가 올랐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데 아마 은행들이 해서 그게 랠리가 나오면은 직업 CEO 중에서는 주가 올리려고 그거 하는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오너들은 달라요. 그러면 CEO들 일단 출신 성분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오너십은 조금 또 달라요. 한국의 오너십은 내 회사라고 생각해서 주가에 별로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태반이 그렇습니다. 좀 상당히 안타깝는데 근데 이제 걔들도 이제 젊어지잖아. 제가 제 나이 또래 언더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주가로 평가받는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재벌 2세들이 솔직히 뭐 하는 게 자기들이 유학 가서 먹어보고 맛있었던 거 수입해갖고 아니면 뭐 보고 좋았던 입고 다녔던 옷 수입해갖고 한 거 이외에 특별히 잘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크게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회사죠. 기업가 정신 없어서 잘 돌아가잖아요. 그게 좋은 회사인 거예요. 시스템으로? 네, 그게 버핏이 좋아하는 회사 아닙니까? 코카콜라 사장이 누가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성분만 안 바꾸면 되니까. 그럼요. 그냥 유지만 해도 되는 거. 네, 그게 좋은 회사죠, 사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그 원자재에서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게 뭐냐면 원래 원자재가 뭐 기름값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뭐 구리값은 오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금이 오르는 건 사실 뭐 달러가 약세이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 금값은 누구나 다 오른다 그랬으니까 비트코인은 왜 오른 겁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좀 이제 안심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들 죽겠구나. 이제 바닥 찍었다. 나는 살았다.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은 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맛을 못 본 게 금리는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분은 도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리뷰는 별로 안 좋은 게 이 금리를 너희들은 처음 맛보잖아. 우리는 그나마 맛을 봤지. 너는 처음이잖아. 견딜 수 있겠니? 이 고민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각도기님이 지금 금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금은 언제쯤 파는 게 이게 되게 웃긴 게 KRX에 투자를 하고 계시면 금값은 올랐는데 달러값이 떨어져. 달러값이 떨어져갖고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금값 떨어질 때 달러값이 비싸갖고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인데 그래도 금값이 좀 2,000불 온즈당 2,000불까지는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쯤 되면 팔고 다른 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얘는 플러스 수익이 낮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어느 정도 비율은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그 올해는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게 작년이 100년 내 그 최악의 포트폴리오 분할 흑역사잖아요. 그렇죠. 뭐 7대3, 뭐 6대4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반대일 거예요. 그 배분 전략이 대체적으로 다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근데 누가 금을 투자를 했는데 100% 금을 투자해? 미친 짓이지. 제가 보기에는 미친 짓이고 그냥 5화를 금을 투자해?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니까 금 투자라는 건 자산에서 일부만 적절하게 하는 거죠. 7에서 10%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깨져도 되는데 그냥 한번 갖고 가고 싶어. 이런 개념인 거지. 내가 엄청난 수익을 낼 거야. 이 개념이 자산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포도주를 투자하지. 와인 비싼 걸 투자하지. 차라리 그게 낫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정해졌거든요. 한정된 제품들은 요즘에 공부를 해보니까 2-3천 세트 판매되고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건 정해진 미래예요. 시간이 가면 올라요 가격이. 차라리 그런 걸 투자하지 왜 이런 걸 투자하느냐. 물론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다 먹어서 치워버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술 마시고 이제 돈이 다 배로 들어가는 거야. 남아 있으면 다행인데 하루를 못 가잖아요. 몸에도 나쁠 수 있어. 많이 먹으면. 그러면 아까 이제 배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각도기님은 예를 들면 거의 알주식이라고 하지, 알주식 아니면 현금 일부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어느 정도 본인이 목표하시는 수익에 다가오면 정말 뭐 주식 7, 채권 3, 아니면 뭐 주식 6, 채권 4, 뭐 이렇게 배분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주식에 자신 있어서 주식에 더 집중할 건데요. 자산 규모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번엔 찬스였어요. 채권 찬스. 근데 주식이 하도 떨어져가지고 못 갔을 뿐이지 채권 투자를 너무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채권. 맞습니다. 이번에 로드맵 진짜 주식에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더니만 채권은 거의 제가 보기에도 이런 쪽집게가 어딨어 할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은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없어서. 그러니까 그 장기 훈수 두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국채입니다. 이번에는 공사채입니다. 이번에는 회사채입니다. 근데 채권은 저는 그래서 그 IRP 하시는 분들한테는 3년짜리 지금 정기급 예금 빨리 해라. 현금 30%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현금 30% 들고 있어야 되니까 현금 들고 있지 마시고 옛날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현금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아니다. 지금은 정기적금으로 정기예금으로 다 바꿔라. 그리고 긴 걸로 바꿔라. 일단은 긴 걸로 바꿔라. 최대한 3년 정도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장은 안 그럴 건데 향후에는 분명히 채권을 할 거고 왜냐하면 되게 자유롭지 않아요. 저희가 툴이. 그리고 제 가장 유감스러운 거는 장내 채권의 거래가 원하는 만큼 안 돼요.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사실 캐피탈 주식을 조금 연습 삼아 샀어요. 장내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저는 사실 제가 접근하려면 한 번에 몇 억은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장내 채권은 그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장외에서 사서 넣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도 안 돼 있어요. 제대로 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돼 있어서 너무 답답해요. 좀 자유롭게 저를 좀 리베로처럼 배구의 리베로 포지션처럼 해놓으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고 싶은데 저기 세터면 세터 뭐 공격수처럼 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포지션이 좀 그런 포지셔닝 한 게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그러니까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얘기하시면 그래 나 뭐 이렇게 이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이제 붙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듣기에 제가 그렇게 재수없게 얘기해요? 가끔씩 자주 말고 가끔씩
아 뭐 쉽지 뭐 주식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재수없다 진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 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어. 거기 있지 말고 네. 나가서 나가서 한번 해봐. 거기 있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조금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야? 네. 뭔 사연이 있는 거야? 네. 뭐 이렇게 뭐 종신계약 맺었어? 뭐 약간 이런 식의 네네.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향후에 뭐 연초고 이러니까 네. 각도기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각도계의 미래, 방향성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시간이 되면 뭐 저희 진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첫 번째 저만 보고 왔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회사를 보고 온 사람은 없을까? 아, 그 랩을 운영을 맡기신 분들? 네. 저는 자기만 보고 왔는데. 아, 네. 그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21년도부터 먹혔어요. 저희가 뭐냐면은 9월에 고점 찍고 쫙 수익률이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초반에 오셨던 분도 벌다가 여기에 빠지면서 같이 이렇게 예, 손익이 빠지면서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21년도 초반까지 먹혔어요. 예. 20년에 오신 분들은 거의 뭐 그래도 그나마 닿고 추가 입금이 없으신 분들은 20년까지는 그거 다 플러스 영역인데, 근데 이분들을 회복을 해야죠. 저는 딴 건 몰라도 신의는 버릴 수 없다. 문제는 해결해. 내가 쌓아놓은 똥은 내가 치우고. 그럼 시청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계속 여기에 계시잖아요. 네. 계속 플러스 못됐나 보다. 그건 바보지. 그럴 수도 있죠. 바본 거죠. 그러면 뭐 이분들 다 수익 구간으로 넣어주고. 그래서 올해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1차, 2차, 3차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1차는 22년도 손실분 다 회복. 그다음에 2차는 21년도 9월달 수준까지 수익률 회복. 두 번째. 그다음에 3차는 연평균 10% 이상 뭐 좋게 풀린다면 연평 20년에 오신 분들이야 뭐 연평은 당연히 20% 이상의 수익률로 회복. 20%대 이상의 그럼 20년, 21년, 22년, 이제 23년이면 이제 2배 이상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잔고가. 그거 만들어 드려야죠. 그거 만들어 드리고 나서 실력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분들을 통해서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이제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센터장으로 이제 승진을 목표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지점장에서 센터장에 로 이제 승진을 도전하겠다. 그 전까지는 지점장으로 만족을 하겠다. 네. 뭐 저는 사실은 뭐 지점장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 딴 거 몰라도 올해 최우선 과제는 고객 수익률 좀 회복하고 나서 뭐 국리를 하더라도 더 국리를 해야지 딴 건 안 된다. 그러면 뭐 각도기님의 자신감은 어떤 거에서 기반이 되는 건가요? 플러스 수익으로 내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착한 심성이나 뭐 이런 걸로 누구나 다 있죠. 그래 나한테 귀한 돈 맡겼는데 그건 해줘야지라는 마음은 먹을 수 있는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은 근자감, 근검 자신감 아니냐? 어떤 자신감에 기인을 하는 건지. 사실 전 저 안 믿죠.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의문이고 조마조마한 부분도 있죠. 혹시나 실수하지 않고 혹시나 나 미치는 거 아니야 중간에? 미쳐가지고 쓸데없는 투자하는 거 아니야? 최근에 그런 사태가 하나 있었어요. 운영업계에서. 너무너무 잘하던 친구들인데 너무너무 잘하던 선수 중에 선수들인데 미국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반토막 났어요. 중고차에서 잘못 샀나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중고차가 항상 위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너무나 깜짝 놀란 일들이 벌어져서 저에게도 그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는 조마조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겁이 많아서 종목 숫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거 너무 좋아하면 집중 투자하고 싶은 게 몇몇 나와요. 근데 제 판단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타이밍상. 타이밍을 잘못 맞춘다. 너무 일찍 사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 한번 나왔던 DP하고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그 DP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는데 DP는 자기가 산 역사상 플러스로 간 적이 없다고 사고 나서 반토막 안 난 종목이 거의 없으며 최저 30% 이상 안 빠진 주식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야 그동안에. 그때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네. 신사임당도 그럼 그렇게 될까요? 그 채널?
일단 빠졌다가 그럴 수 있죠. 지금 엄청 빠졌다가 어. 지금 DP 열심히 합니다. DP 너무 잘해요. 예, DP 아마 일어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면 너는 자신감이 근거가 없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랫동안 운영했던 계좌들의 숫자가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5년, 10년 했던 계좌들의 수익률이 오래 했던 계좌의 수익률이 가장 좋고 저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 운용했던 계좌들의 수익률이 좋고 가족 친지 계좌 수익률이 좋아요. 왜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리냐면 가족 친지 계좌 수익률 좋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부담감도 있고 네, 부담감이 사람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가족 친지 수익률이 가장 어려워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 영촌 수익률이 가장 안 좋네. 가족 친지 중에서 영촌이 이거 들으면 또 한 대 맞겠다. 그래도 그 계좌도 뭐 수익률은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증을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나게 잘하느냐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 있어요. 50% 이상씩 그냥 작년 같은 장에서도 수익 나고 21년 장에서도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막 50% 이상씩. 진짜 신기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좀 적어주세요. 아니 안 해. 이런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돈만 해요. 네. 안타깝다. 네, 신기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 형편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약간 한국인의 심성이 있죠. 저에 대한 불만이 끝도 없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배고픕니다. 네, 그래서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발전해 간다. 네. 아마 제가 책을 안 읽고 늘어지면서 놀고 있고 마치 뭐 항상 술에 취해 있거나 뭐 소위 말하는 허랑방탕한 상황까지 가면 저의 성장은 끝났다고 봐요. 왜 절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네. 아니 상대 보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 화면 보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도전 정신을 잃은 거가 될 거예요. 그걸 저도 가장 경계하고 있고 그때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아니면 그걸 피하려면 후계자들을 잘 키워야 되겠죠. 예. 후계자들을 안 키우고 그런 짓을 하면 타락인 거죠. 네네. 개인적으로는 쉽게 타락하지 않을 것이고 하여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일단 계속 정진할 것이다. 아직까지 배고프다. 네. 그리고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왜 개인 투자를 하지 않느냐라고 네. 본다면 10만 금융전사라는 얘기를 끄집어냈을 때부터 그런 건데 한국의 금융문화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금융이 잘해야 돼요. 네.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는 사실 여러분 카카오라든가 뭐 최근에 그 상장했던 몇몇 회사들이 금융이 도와줘서 크래프톤도 여러 번 망할 뻔했어요. 네. 근데 저렇게까지 크게 된 거는 투자자들이 고민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는 뭐 대주주도 자기 돈을 녹였지만 네. 투자자들이 없으면 저기까지 못 왔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을 때 기업들의 그 어떤 새로운 그 창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금융이 잘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저는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바지해보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너무 좋은 방향이 하나 있는 거 그게 하나 있고 주식 투자하면서 깨지는 사람을 한 10명 중에 9명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외에는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좀 편안하게 돈을 맡기고 노후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 생활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노후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꿈꾸게 만들 수 있는 공모펀드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퇴직연금 펀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입니다. 네? 설. 설. 네, 네. 설 세뱃돈은 안 주실 거니까 뭐 덕담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올해 그 작년도 마음고생 시켜드렸던 분들은 올해 한번 잘 회복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믿어주신 만큼 보답을 할 테니까 조금 더 참아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본전 플러스 났을 때 그만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실까봐 그게 가장 걱정인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남아있으셨던 오래된 고객들은 지금 전화도 한 통 없더라. 네, 그냥 계속해서 자산은 조금씩 이 사이클을 그려가며 오르락내리락 해가며 우상향하고 있더라. 네.
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반드시 함께 하신 분의 계좌들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한 사이클을 갔거든요. 네. 최소 2사이클은 보셔야 돼요. 2사이클을 보시고 나면 그 상승과 하락의 한 사이클을 한 사이클, 거죠? 한 사이클 보셨고 또 한 두 번의 사이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또 보시고 이러고 나면 투자가 뭔지 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현란한 투자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기 용돈 벌이와 자기 생활비 벌이와 자기 노후 관리 일부를 할 수 있는 투자자로 계속해서 거듭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간은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을 맞이해서 다들 세뱃돈을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봉투에 얼마 넣어야지.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 집값은 하락하기 호갱노노 보기가 무섭다. 내가 호갱이 된 것 같아서 이런 기분도 들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봉투는 얇아지는 게 현실이고 당연할 것 같고요.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이렇게 내밀면서 내가 작년에 투자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조카들이나 자제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느꼈어, 경험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런 요런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덕담. 이게 그런 덕담으로 조금 비워져 있는 봉투의 금액을 채우는 게 나중에 훨씬 더 큰 돈으로 그 애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가위가 아닌 설. 설날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따뜻한 떡국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나이는 한 살 안 먹는 그런 2023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